영조문에서 하룻거리에 과부 주막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막 주모 윤 씨가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었어요. 사람의 기륭아복을 맞추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이는 미신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주막을 운영하며 마당의 석등만 환하게 밝혀둘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주막에는 손님 셋이 묵고 있었어요.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 하나와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인 둘이었습니다. 보부상은 큰 보찜을 짊어진 사내였습니다. 보찜이 워낙 커서 등이 휘어질 정도였죠. 그는 술상 앞에 앉아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한양까지 사흘이면 닿을 것이오. 이번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소? 상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그리 잔뜩 싸가지고 가시오? 보부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양 귀족들이 좋아하는 비단이요. 명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이지. 이걸 팔면 은자 100냥은 벌 수 있소. 상인들이 부러운 듯 감탄했습니다. 그때 윤 씨가 주문한 술을 가지고 왔어요. 그녀는 보부상의 얼굴을 잠깐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내일 출발하시려는 겁니까? 보부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새벽 일찍 떠날 생각이요.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부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시오? 나는 급한 일이 있소. 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 오후쯤 큰 비가 올 겁니다. 강물이 불어나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비단이 젖으면 다 망가지겠죠. 보부상은 비웃었습니다. 허허, 지금 하늘을 보시오. 별이 총총한데 무슨 비가 온다는 것이오. 그리고 내일 오전에 강을 건너면 되지 않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의 인당을 보니 수기가 가득합니다. 물을 조심해야 할 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부상에 걷는 자세를 떠올렸어요. 왼쪽 어깨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보부상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미신 같은 소리 그만하시오. 나는 내일 떠날 것이오.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죠. 상인 하나가 윤 씨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과부가 예언을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 보오. 다른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일 뿐이요. 어찌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알겠소. 다음 날 새벽 보부상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윤 씨가 나와 아침 식사를 권했지만 보부상은 거절했어요. 시간이 없소. 바로 출발해야 하오. 윤 씨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 터이니 식사라도 하고 가시오. 보부상은 손을 저으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주막이나 잘하시오. 윤 씨는 석등 앞에 서서 보부상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보부상은 신이 나서 길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과부의 말이 헛소리였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죠.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큰 돈을 벌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전 내내 걸어 정오쯤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잔잔했어요. 나룻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부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역시 그 과부 말은 헛소리였어. 하지만 배를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뱃사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비가 올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부상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니요, 지금 건너야 하오. 얼른 배를 띄우시오. 뱃사공은 마지못해 배를 띄웠어요.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엔 몇 방울이었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보부상은 황급히 보찜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비는 너무 거셌어요. 빗물이 보찜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이 젖어가고 있었죠. 아, 안 돼. 보부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가 건너편 강가에 도착했을 때 보부상은 젖은 쥐가 되어 있었어요. 보찜도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보찜을 풀어봤습니다. 기름종이로 감싼 비단이 너무 많은 비에 물이 스며들어 색이 번지고 있었어요. 최고급 비단이 한순간에 망가진 겁니다. 보부상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망했어.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퍼부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건넙니다. 강물이 너무 불어났습니다. 이틀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보부상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시 주막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젖은 비단을 팔 수도 없었어요. 젖은 비단을 짊어지고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짊어진 보찜이 물을 먹어 무거워지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어깨의 끈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을 먹어 무거운 비단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보부상도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왼쪽 어깨를 삐끗했습니다. 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보부상은 신음하며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과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왼쪽 어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배는 고프고 어깨는 아프고 비단은 못 쓰게 되었죠. 이틀 후 보부상은 어깨를 감싸쥐고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비단은 쓸모없게 되었고 어깨는 다쳤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는 물거품이 되었죠. 주막에 도착하자 윤 씨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것 보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깨를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보부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신이라고 무시했었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친 어깨나 치료하십시오. 그녀는 보부상의 어깨에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감아주었어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보부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정말 앞날을 보는 것이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이 보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걸음걸이, 말투,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죠. 보부상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오.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소? 윤 씨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요. 그날 밤 주막에 묵고 있던 상인들이 보부상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정말 비가 오고 어깨까지 다쳤다니. 윤 씨의 예언이 모두 맞았구려. 상인 하나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제 앞날도 보이십니까? 윤 씨는 상인의 얼굴을 잠깐 보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좋은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자식에게 큰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상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과거를 보긴 했지만
아직 결과가. 윤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며칠 후 그 상인이 다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윤주모, 정말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어찌 그걸 아셨습니까? 윤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님의 자녀궁이 밝고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을 징조였죠. 상인은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조문 밖 과부 주막의 윤 씨가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 그녀가 한번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앞날을 안다는 소문.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운을 물었습니다. 윤 씨는 가끔씩만 대답해 주었어요. 아무에게나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 석등을 밝혔죠. 석등빛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며 그들의 운명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윤 씨 자신의 운명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의 주막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님들로 인해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석등의 불빛은 오늘도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 석등을 밝혔죠. 석등빛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며 그들의 운명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윤 씨 자신의 운명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의 주막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님들로 인해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조선 초 반정으로 새 임금이 즉위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궁궐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반정으로 오른 왕자였기에 정통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아야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책봉을 받지 못하면 반대 세력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대신들은 매일 아침 어전에 모여 책봉사의 소식만 기다렸어요. 우의정은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좌의정 박한만은 달랐어요. 그는 전 임금을 섬기던 신하였고 새 임금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봉식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듯 음침한 미소를 짓곤 했죠. 임금은 그런 박한의 태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박한은 조정신하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반정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마침내 명나라에서 책봉사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정식으로 왕의 자리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좌의정 박한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죠.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음험한 계획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조문에서 하룻거리에 주막 하나가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과부 윤 씨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10년 하녀 한 명과 둘이서 주막을 꾸려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깊고 날카로웠죠. 마치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석등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 석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과부 윤 씨가 밤마다 그 석등 앞에 앉아 무언가를 지켜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을 보는 거라 했고 어떤 이는 죽은 남편을 기다리는 거라 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 씨는 석등빛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해질녘 화려한 행렬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나라 책봉사 일행이었어요.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들은 여러 종류였지만 명나라에서 왕위를 인정해주는 책봉사 사신단이야 말로 중요한 사신이었습니다. 정사인 장대인을 비롯해 부사, 통역관, 수행원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 파견한 접반사 이몽학도 함께였죠. 과부 윤 씨는 황급히 방을 준비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모시는 일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일행을 맞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살폈죠. 정사 장대인이 방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초라한 주막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접반사 이몽학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영조문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장대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수행원들이 술상을 차렸습니다. 과부 윤 씨가 술과 안주를 날랐어요. 그녀는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마당의 석등 쪽을 힐끗 바라볼 뿐이었죠. 석등 불빛이 방문 틈새로 비쳐들어와 사람들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자는 평범했습니다. 주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사 장대인의 그림자만은 달랐어요. 유난히 흐릿하고 희미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잠긴 것처럼. 윤 씨의 눈빛이 잠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평온했어요. 술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장대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인당이 어둡고 눈밑이 푸르스름했어요. 입술도 약간 검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윤 씨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였습니다. 접반사 이몽학이 술잔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윤 씨는 우연히 그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선이 있었어요. 아주 미세해서 보통 사람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윤 씨는 아무렇지 않게 술을 따르고 물러났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윤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죠. 하지만 그 미소는 즐거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늦게 술자리가 파한 후였습니다. 접반사 이몽학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도자기 병이었죠. 달빛에 비친 병은 불길해 보였어요. 이몽학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 독약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 방 안에 두기엔 위험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두면 필요할 때 가져오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주막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헛간이었어요. 헛간에는 곡식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몽학은 가마니 사이에 병을 조심스럽게 숨겼죠. 잠잘 때는 명나라 사신들이 자신을 의심해 물품을 뒤질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꺼내면 될 터였습니다. 그가 방으로 돌아간 후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 윤 씨였어요. 그녀는 이몽학이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척하면서 몰래 뒤를 밟은 거죠. 윤 씨는 헛간으로 가서 가만히 사이를 살폈습니다. 검은 병을 발견했어요. 병을 조심스럽게 꺼내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흔들어 보니 액체가 들어 있었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병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정사 장대인은 또 기침을 했어요. 밤새 몸 상태가 더 나빠진 듯 했습니다. 부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원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대인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긴 여정 타시겠지. 조금만 쉬면 나을 것이오. 접반사 이몽학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까지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영조문만 무사히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때 과부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약초차를 한 잔 드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모두가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몽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약초차라니 무슨 약초를 쓴다는 것이오.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초와 생강 그리고 대추를 넣은 차입니다. 기운을 북돋아 주죠. 장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 잔 마셔보겠소. 이몽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윤 씨는 부엌으로 가서 약초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넣은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어요. 감초에 녹두를 몰래 섞었습니다. 녹두는 해독 작용이 있었죠. 소량의 독이라면 서서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대인이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좋구나. 속이 편해지는 것 같소. 윤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정사 일행이 내일 일정을 논의하려고 하였습니다. 윤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사날이 죄송하오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보아라. 제가 관상을 보는데 날이 얼굴에 생기가 약하시옵니다. 부디 일정을 늦추시길 권하옵니다. 접반사 이몽학이 끼어들었어요. 정사께서는 괜찮으시다잖소. 하지만 장대인은 손을 들어 이몽학을 제지했어요. 흥미롭구나. 내가 어찌 관상을 아느냐. 과부 윤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냐? 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20년 전 영모로 몰려 죽은 영의정 윤명입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몽학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윤명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의정의 딸이 어찌 이런 주막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영모로 몰려 죽은 후 집안이 멸문당했습니다. 저는 노비로 팔렸다가 도망쳐 이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장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볼 줄 아는 것이로군. 그래, 나를 보니 어떠하냐? 과부 윤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나리의 인당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푸르고 눈빛이 흐립니다. 정사 장대인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았다. 장대인은 일정을 조금 늦추고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약방 주인이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윤 씨와는 오래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윤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윤서방,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소.
윤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낯선 사내가 와서 초호라는 독초를 구하더군요. 내가 안 판다 하니 은자를 한 움큼 던지며 협박을 했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내의 생김새가 어떠했습니까? 약방 주인이 묘사한 사내는 이몽학의 수행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약방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 씨의 태도가 너무 침착했거든요. 정말 괜찮겠소? 독초를 구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인데. 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악한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약방 주인은 윤 씨의 말에 묘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급한 보고가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책봉사 정사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주막 과부가 뭔가 알고 있는 듯하다는 첩보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좌의정 박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별것 아닐 것입니다. 긴 여정에 지쳐 몸이 좋지 않은 것뿐이죠. 하지만 우의정은 달리 생각했어요. 하오나 만약 큰 병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명나라 사신이 조선 땅에서 병들어 죽는다면 큰일입니다. 병조판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그 주막 과부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상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안다고 하더군요. 좌의정 박한이 비웃었습니다. 미신일 뿐입니다. 천한 과부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하지만 병조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과부가 영의정 윤명의 딸이라 합니다. 윤명은 관상학의 대가였죠. 좌의정 박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명은 역모를 꾀한 역적입니다. 그 딸이 무슨... 임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과인이 직접 확인하겠다. 신하들이 놀라 말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죠. 책봉이 무산되면 과인의 왕위도 위태롭다. 모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그날 밤 임금은 미복 차림으로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내관둘과 무관둘만 데리고 주막으로 향했어요. 영조문 밖 과부 주막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석등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임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부 윤 씨가 나왔어요. 갓을 쓴 낯선 손님 넷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임금은 갓을 벗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윤 씨는 잠시 네 사람을 살폈습니다. 평범한 나그네 차림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위험이 있었죠. 특히 앞에 선 사람은 어깨가 당당했고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윤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임금 일행은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윤 씨가 촛불을 켜주고 물러나려 할 때였습니다. 임금이 갓을 벗었어요. 그 순간 윤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얼굴을 봤어요. 이마가 넓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양눈 사이에 코뿌리인 상근이 풍만하고 넓으며 인당과 청정까지 관통에 가지런하며 입은 굳게 다물어져 믿음을 주었죠. 무엇보다 귀가 컸고 귓불이 두터웠습니다. 천자의 관상이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전하를 뵙습니다. 임금과 수행원들이 모두 놀랐어요.
어찌 알았느냐?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상을 보니 천자의 상이십니다. 이마는 넓어 지혜롭고 눈은 깊어 통찰력이 있으며 귀는 크고 두터워 복이 많으십니다. 또한 걸음걸이를 보니 왕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윤명의 딸이로군. 내 아버지처럼 관상에 능하구나. 윤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과인에게 솔직히 말해보아라. 책봉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임금과 수행원들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정사 장대인께서는 독에 중독되어 계십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느냐? 윤 씨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주막 앞 석등은 부친이 남긴 것으로 석등에 비친 그림자가 어둑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장대인의 그림자가 흐릿하였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 얼굴을 보니 인당이 어둡고 눈밑이 푸르며 입술에 검은 기운이 돕니다. 이는 도끼가 퍼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겠느냐? 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임금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접반사 이몽학입니다. 임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윤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몽학의 손톱 밑에 검은 선이 있습니다. 독을 자주 다루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시죠. 그리고 어젯밤 그가 헛간에 검은 병을 숨기는 것을 봤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병이 지금도 헛간에 있느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아직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임금은 무관 하나에게 눈짓했습니다. 무관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 헛간을 수색했어요. 잠시 후 무관이 돌아와 검은 병을 바쳤습니다. 임금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흔들어 보니 액체가 들어 있었죠. 이것이 독약이라는 말이냐? 윤 씨는 품에서 작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병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은비녀를 담갔어요. 잠시 후 꺼내니 은비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임금과 수행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은은 독을 만나면 변색됩니다. 이것은 분명 맹독입니다. 임금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몽학은 좌의정 박한이 추천한 자다. 박한이 배우일 가능성이 크다.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박한이 20년 전 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인 자입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 씨는 품 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주신 글입니다. 박한과 그 일당들의 비리를 파헤치자 역모로 몰아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임금은 서찰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글씨는 떨리는 필체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박한이 권력욕을 위해 윤명을 제거하려 했고 역모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찰만으로는 부족하다. 박한의 세력이 너무 크다.
지금 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현장이라니. 영조문 통과 때입니다. 이몽학이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때 현장을 잡으시면 박한도 함께 엮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윤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찌 그리 침착하게 말하는가. 두렵지 않느냐? 윤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침착해야 진실을 볼 수 있죠.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윤명의 딸이로군. 내 아버지도 그렇게 침착한 분이었지. 임금은 윤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몽학을 현장에서 잡을 것인가. 윤 씨가 제안했습니다. 전하, 제가 정사장대인을 계속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몽학이 조급해질 겁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몽학이 너를 해칠 수도 있다.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금이를 보내주십시오. 몰래 지키게 하면 됩니다. 임금은 무관에게 명했습니다. 내금이 정에 5을 보내라. 윤 씨 주변을 온종일 지키게 하라. 다음 날부터 윤 씨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사장대인에게 해독차를 올렸어요. 감초, 녹두, 생강을 섞은 차였습니다. 이몽학은 매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장대인이 직접 원했으니까요. 정사장대인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기침이 멎었어요. 안색도 돌아왔습니다. 장대인은 윤 씨에게 감사를 표했죠. 그대 덕분에 살았소.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윤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몽학을 향해 있었어요. 이몽학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몽학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수행원 하나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과부를 제거하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수행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밤늦게 윤 씨의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내금이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수행원이 윤 씨의 방 근처에 다가갔을 때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내금이었어요. 수행원이 칼을 빼들고 방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나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꿈쩍 마라. 내금이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수행원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내금이들이 나타나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윤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는 제압당한 수행원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수행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씨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내금이에게 말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신문하면 자백할 겁니다. 내금이들은 수행원을 끌고 갔습니다. 윤 씨는 방으로 돌아가 석등을 바라봤어요. 석등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수행원은 신문 끝에 자백했습니다. 접반사 이몽학이 과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요. 하지만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몰랐습니다. 임금은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다. 영조문 통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망타진하겠다. 한편 이몽학은 수행원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좌의정 박한에게 급히 밀서를 보냈습니다. 과부가 정사를 치료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박한의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영조문 통과 때 반드시 이를 성사시켜라. 실패하면 너도 죽는다. 이몽학은 이를 갈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준비해야 했어요. 영조문 통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궁궐과 영조문 주변은 화려하게 장식되었어요. 백성들도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책봉사 일행은 주막에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정사 장대인이 윤 씨를 불렀어요.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소. 함께 가서 책봉식을 지켜보시오. 윤 씨는 놀라 사양했습니다. 하오나 저는 천한 몸인데. 장대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상관없소. 내가 허락하는 것이오. 은인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소. 이몽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수 없었죠.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윤 씨도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영조문 앞에는 임금이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도열해 있었어요. 좌의정 박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몽학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책봉사 일행이 영조문을 통과했습니다. 장엄한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정사 장대인이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낭독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조선의 새 임금을 정식으로 책봉하노라. 임금은 무릎을 꿇고 칙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정통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신하들도 일제히 절을 올렸죠. 의식이 끝나자 축하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접반사 이몽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어요. 정사날이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술로 축하드립니다. 장대인은 술잔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윤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천천히 하지만 확고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윤 씨는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몽학이 든 술잔에 은비녀를 담갔어요. 이몽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뭐 하는 거요? 윤 씨는 천천히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는 검게 변해 있었어요.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은 독을 만나면 검게 변합니다. 이 술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몽학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요. 이건 모함이요.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마셔보시겠습니까?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몽학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임금은 내금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내금이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몽학은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임금이 좌의정 박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좌의정, 접반사 이몽학은 그대가 추천한 자가 아니었소. 박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저는 이런 일을 전혀.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소. 증거가 있소. 그는 내관에게 눈짓했어요. 내관이 앞으로 나와 밀서 뭉치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대와 이몽학이 주고받은 서찰이요. 책봉사를 독살해 명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려 했지. 박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내금이들이 박한도 붙잡았어요.
이몽학과 박하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엄한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신문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몽학이 먼저 자백했습니다. 좌의정 박한이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책봉사를 독살해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임금에게 끌려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라 했느냐? 전하를 몰아내고 옛 왕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혼란 속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이었습니다. 임금은 박한을 노려봤습니다. 박한, 내가 할 말이 있느냐? 박한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반정으로 오른 왕은 정통성이 없소. 진짜 왕통을 되살리려 했을 뿐이요. 임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하게 싸워야지. 명나라 사신을 독살하다니 그것이 내가 말하는 정이냐. 박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20년 전 영의정 윤명도 내가 제거한 것이냐. 박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윤명은 나와 측근들의 비리를 파헤쳤소. 그래서 역모를 조작해 제거했소. 임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죄 용서할 수 없다. 며칠 후 대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좌의정 박한과 접반사 이몽학은 역모죄로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 일당들도 모두 잡혀 처벌받았습니다. 조정은 대숙청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당한 처벌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의식이 열렸습니다. 임금은 직접 교서를 낭독했어요. 고 영의정 윤명의 역모 누명을 벗긴다. 그는 충신이었으며 그를 모함한 자들이야말로 역적이었다. 조정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윤명의 딸 윤설아는 책봉사의 목숨을 구하고 역모를 밝혀냈다. 정경 부인의 자기를 내리고 궁중 의녀 겸 관상관으로 임명한다. 윤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어요. 의식이 끝난 후 임금은 윤설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20년이나 걸렸구나. 윤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아닙니다, 전하. 부친의 명예를 찾아주셔서 감up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부친께서 생전에 추진하던 일은 조세를 탕감하고 구율미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반정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한 시기에 조세와 구율미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전하를 섬길 것이옵니다. 임금은 기특한 마음씨에 감동하였습니다. 내 그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하겠다. 다음 날 임금은 어전회의에서 조세탕감과 구율미를 풀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명나라 책봉사 정사 장대인이 윤설아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윤설아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나뿐 아니라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까지 구했소. 만약 내가 죽었다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요. 그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건 보잘것없지만 감사의 표시요. 명나라 황실의 옥패요. 황제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요. 윤설아는 정중히 받았습니다. 장대인이 덧붙였습니다. 황제께 이 일을 반드시 아뢰겠소. 조선의 현명한 임금과 의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말이요.
그대의 이름은 명나라에서도 기억될 것이요. 며칠 후 책봉사 일행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설아는 영조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장대인은 말 위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행렬이 멀어져 갔습니다. 윤설아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윤설아는 마당의 석등 앞에 섰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진 사당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어요. 아버님, 20년 만에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촛불이 잠깐 크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석등을 바라봤습니다. 석등의 불빛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어떤 이의 그림자는 고요했고 어떤 이의 그림자는 흔들렸습니다. 윤설아는 그 그림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불빛은 현실을 비추고 그림자는 미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며칠 후 윤설아는 궁중 의녀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어요. 윤설아,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관상을 보아 간신을 가려내고 의술로 백성을 치료하여라. 윤설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그날부터 윤설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궁궐에서 임금을 보좌했어요. 신하들의 관상을 보고 충신과 간신을 가려냈습니다. 또한 궁녀들과 백성들을 치료했죠. 밤에는 주막으로 돌아와 석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맞이했어요. 윤설아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관상으로 미래를 보는 신비한 여인의 이야기, 명나라 사신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효녀의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석등의 불빛은 오늘도 환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윤설아는 그 그림자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각자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의문의 현판 아래 윤설아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석등빛에 비쳐 길고 고요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